오늘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에코프로비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고요.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다거나 난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리포트 읽을 때 특히나 4분기 리포트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표현되는 게 전년도 대비, 전 분기 대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조금 주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추정 실적은 매출액 1.8조 원이고 영업이익이 1113억 원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25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05% 증가를 했어요. 근데 옆에 QOQ 써있죠. 이게 쿼터 온 쿼터입니다. 요거를 만약에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다 라고 하면 분명히 플러스로 됐겠죠.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연간 실적 256% 증가를 했는데 2021년 대비해서 2022년 4분기는 확실히 더 많은 성장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QOQ만 보면 마이너스 21% 영업이익 감소가 됐다라고 뜨는데 이건 직전 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분기 리포트에서는 3분기 리포트 기준으로 보는 거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 이익성이 감소했던 이유를 보면 일회성 비용들이 회계적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이고, 여기에 플러스로 신공장 가동 준비 비용 등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을 보면 제가 보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말에 많은 비용들이 인식을 해요.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공장을 증설해야 돼가지고 비용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한번 지불해야 되는 어떤 비용들이 있다거나 이걸 일회성 비용이라 그러죠. 그래서 회계 기준을 US 갭 기준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유럽 기준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세계적 기준에 맞춰 가기고 있긴 한데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초부터 수익성들을 다 인식을 한 다음에 비용 처리를 그 당시에 해야 될 건 하고 대부분 다 연말로 미룹니다. 근데 어차피 중요한 건 그 한 해 동안 만들어냈던 총 수익과 거기서 발생되는 비용들 빼고 나서 순수익이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에코프로비엠은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256% 매출액 성장, 305% 영업이익 성장. 다만 여기서 마이너스가 보니까 이제 좀 걱정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수익성이 악화된 게 아니라 원래 1, 2, 3분기에 나눠서 인식할 수도 있는 건데 1, 2, 3분기에 인식하지 않고 연말에 몰아서 비용을 인식을 한 거고, 회계적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양극재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13%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양극재 출하량이 나온다는 거는 이게 당장 추후에 수익으로 인식될 부분들이고, 여기서 나오는 출하량이라는 거는 결국에 생산자가 시장에다 내보내는 생산 물량들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출하량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겠죠. 특히나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가져오는 과정부터 리튬, 코발트, 니켈 가져와서 이거를 가공을 하고 전구체 만들어다가 양극재를 만들어서 최종 생산물인 이 기업 입장에서는 양극재를 시장에 내보내는 거잖아요. 요거 자체가 13% 증가를 했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일렉트릭 베이클 쪽으로 해서 SK온과 삼성 SDI 쪽 수요가 늘었고요. 그리고 북미 전기차에서 포드, 리비안, BMW 등 향 판매 강세로 양극재 PL 업체 대비 출하량 증가가 견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PL 업체는 그냥 경쟁사로 보면 되고요. 마지막 문단에 양극재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2% 하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근데 이유를 뒤에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6.2%로 전분기 대비 2.8%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아까 말했었던 영업이익 감소 원인이고요. 그래서 여튼 양극재 가격 하락 방향 시 2분기 이익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작년 한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리튬 가격이 폭등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또 최근 2개월간 리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구체 가격도 요구되는 비용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죠. 잘 생각해보면 결국에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을 들어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값싸게 리튬과 전구체를 공급받아가지고 양극재를 비싸게 파는 게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이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각 기업들은 가격을 조정을 하죠.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 원재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양극재 가격도 같이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있었는데, 다시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양극재 가격도 그만큼 떨어뜨릴 거고, 이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판매 단가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떨어지나라고 시장에 어떤 착각을 줄 수 있긴 한데, 이건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붕어빵을 1,000원에 팔아요. 그리고 팥 앙금이 300원입니다. 그럼 나 700원 남겨 먹는 거잖아요. 근데 팥 앙금이 갑자기 400원이래요. 400원에 사와야 돼요. 그럼 나는 가격을 1,100원으로 올리는 거죠. 근데 다시 또 350원으로 앙금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저는 다시 1,050원으로 내리는 거고요. 근데 보면 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과 양극재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 이게 동일하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두 가격이 유기적으로 서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분기 기준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지금 떨어졌네? 그럼 우리도 요거 가격 내리자. 요런 식으로 가는 거지. 실시간으로 야, 오늘 떨어졌대. 오늘 또 내리자.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 가격과 이 원재료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이익성이 바뀌는 거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는 회계 기준 따라서, 그 인식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당장이 아니라 2분기 이익에 반영이 될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1,000원에 파나 1,050원에 파나 950원에 파나 어쨌든 이 출하량은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팔면 장땡입니다. 붕어빵 개당 마진을 400원 남기는 사람이 100개를 판다라고 했을 때 마진 300개 남겨도 100개가 아니라 300개, 400개 파는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리튬 가격, 양극재 가격, 원재료 가격, 전구체 가격, 이런 것도 물론 기업의 어떤 수익성 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긴 합니다만, 결국엔 출하량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이 파냐가 더 중요하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해당 가격들에 민감한 거는 삼성전자처럼 많은 양을 꾸준하게 스테디하게 찍어내는 기업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성을 좀 더 땡겨 먹으려고 할 때의 이야기이고, 지금 에코프로비움이 속하고 있는 양극재 시장은 당장 그런 작은 변수보다는 좀 큰 틀에서 출하량을 늘리고 고객사들을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요게 중요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EV용 전지 고객사로부터의 양호한 양극재 주문이 있고요. 이게 이 중에서는 일일이 계약을 따로 맺어야 되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사실 거의 협업 관계로 가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견조하게 수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가장 강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게 출하량 증가가 가격 하락 영향을 압도를 한다. 그러니까 판매하는 그 단가가 줄어들더라도, 하락하더라도 당장 파는 게 많기 때문에,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는 압도될 만한 이슈이다. 그래서 요번에 CAM5N과 CAM7 신공장 가동과 북미향 매출액 증가가 빨라지면서 2023년 기준으로 출하량 증가율 추정치는 42%에 달합니다. 당장 42%인데 앞으로의 4년간 출하량 증가율이 약 5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튼 제가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읽을 때 보면 뭘 하는지 하나도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좀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계속 읽고 계속 모르는 거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언뜻 보기에는 요 키워드만 보고 요 내용들을 다 읽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만 보면 당장 주주 입장에서 눈에 들어온 건 출하량이 증가했구나, 양극재 가격 하락했구나, 이익 감소한다니 안 좋은 건가? 마지막 내용을 보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원재료 가격들 막 변하고 그거에 따라서 양극재 가격도 변할 텐데, 일시적으로 걔네 때문에 어떤 이익성이 감소하고 증가하는 모양이 나올 수는 있긴 한데, 그 아까 진짜 예를 들었던 것처럼 붕어빵 파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앙금 가격 내려가면 싸게 팔고 올라가면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회계적으로 재밌고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게 재고잖아요. 재고. 내가 이미 1년치 쓸 이런 원재료들을 이미 쌓아둔 상태인데 지금 당장 그 원재료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나는 이미 구해다 놓은 거 쓰면 되는 거잖아요. 당장 내년 분기까지, 내후년까지 이게 위협적인 상황인가, 이거에 따라서 가격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양극재 기업들은 이렇게 가격 변동에 따라서 민감할 겁니다. 근데 얼마나 올리고 내리건 간에 결국 중요한 건 출하량이 나와야 된다. 일반적 수준 이상으로 이미 이익 마진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요. 다만 그 안에서 조금씩 변화를 하는 거죠, 이익성이. 그래서 얘네한테 중요한 거는 그런 원재료 가격 변동보단 더 양극재 출하량이 더 중요한데, 요게 당장 올해는 42% 증가한다 하고 앞으로 평균적으로 50% 정도 육박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보다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좀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 심지어 기업마다 그 섹터 전체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온다 보지 않고
어떤 기업은 평균적으로 40%인데 어떤 기업은 막 80%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기업은 도태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도태될 만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꽤나 견조한 수주를 받아내고 있고 당장 아직 이 기업이 뭐 엄청나게 막 빵빵 뽑아내고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아직 새로운 공장도 만들어낼 거고 더 많은 물량들을 시장에다 내보내기 시작하면 그때가 본격적인 어떤 이익성을 마련하는 구간이 되겠죠. 저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지금도 수익이 꽤 많이 나고 있긴 하지만 이 회사는 본격적인 시작을 하려는 거는 결국에는 24년도, 25년도 요때가 가장 피크일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 PER 밴드가 나오는데요. 요거를 직접 엑셀로 작업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요런 퀀트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증권사에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어떤 정보를 그 사람들의 노력을 이렇게 봐주는 것도 저는 어떤 주주로서의 역할이라 생각을 합니다. 요거 보는 건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동평균선 보잖아요. 그럼 되게 편하게 보려면 선이 5개 있으니까 가장 쌀 때, 극저평가일 때, 저평가일 때, 균형가격일 때, 고평가일 때, 아주 고평가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거 기간에 따라서 바뀌는데 요거는 요 바뀌는 선의 기울기는 이익성이 바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요. 지금까지 보면 이 회사는 40배 위에 있을 때 계속 눌려왔네요.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 30배니까 그 높은 가격이 아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요건 그냥 참고만 하면 됩니다. 지금이 PER 밴드 기준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누적해서 봤을 때 지금은 균형 가격보다는 조금 낮은 저평가 구간과 균형 가격 사이쯤에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리포트에 나오진 않았는데 사실 요것보다 더 좋은 게 EV EBITDA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PER 밴드도 어느 정도 러프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요 실적 추정치를 변경한 거는 아까 말했던 양극재 출하량과 그리고 그 이익성 감소를 반영한 가격을 내보내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매출액은 조금 줄였는데 기존 추정보다는 조금 줄였는데 원래 기존에 냈던 게 좀 많이 높게 평가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매출액은 좀 큰 변화가 있을지라도 이익과 순이익, 지배순이익 이쪽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4분기 기준으로 보면 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앞서 말했듯이 기업들은 대부분 다 연말에 이런 비용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일회성 비용 발생하거나 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연말로 미루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거는 양극재 업체는 북미 유럽 시장 확보와 수직 계열화로 인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비엠은 1대1 맞비교하는 게 좀 어렵긴 해요. 포케는 지금 코스피에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코스닥에 있기 때문에 저번에 옛날에 제가 영상 찍은 거에도 그랬지만 둘이 같은 시장에 놀고 있고 그냥 양극재만 놓고 딱 밸류에이션 해보면 아마 좀 엇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을 거다. 둘이 밸류에이션이. 근데 아무래도 같은 시장이 아니라 코스피와 코스닥 이 물이 좀 다른 시장에 놀고 있고 순수하게 양극재 밸류에이션으로만 놓고 비교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밸류에이션 차이가 나는데 지금 그냥 아무런 그런 필터 없이 보면 지금은 포스코 케미칼의 에코프로비엠보다 조금 비싸다. 이걸 다 떠나서 이 두 기업이 다른 기업들, 다른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 받고 있다. 그 20년도부터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이거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해 왔죠. 중간에 흔들리는 것도 있었지만 꾸준히 증가를 해왔고 다만 영업이익률이 계속 들쑥날쑥할 겁니다. 이게 안정화되기까지 좀 오래 걸리는데 사실 영업이익률은 저는 어느 정도 성장이 완료된 기업들 기준에서 10%만 해도 잘 됐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돼가지고 계속 그냥 순환 구조로 돈을 찍어내는 기업들 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 기준으로 15%, 20%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게 진짜 엄청난 기업인 거고요. 그 정도면 정말 시장을 씹어먹고 있는 수준입니다. 10%만 돼도 돈을 벌만해요. 10%만 벌어도 증설할 수 있고요. 새로운 어떤 신사업 진출하는데 무리가 없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남겨먹은 돈으로만 사업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되면 돈을 딴 데서 차입해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회계 기준에 따라서 리테인 어닝이라 해가지고 이 기업이 그냥 쌓아놓는 돈이 있어요. 이게 대놓고 보이는 건 아니고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우리로 따라지면 약간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인 거죠. 당장 내 지갑에는 한 100만 원 정도 있는데 여차하면 끌어 모아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쓸 수 있다. 그럼 이게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잖아요.
근데 저는 10% 언저리만 돼도 꽤 우수한 기업이라 보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이게 8%대 유지하고 있고요. 뭐 과거에 잠깐 이렇게 찍었던 적이 있긴 한데 요거는 그냥 일시적인 어떤 영업이익률 증가라고 보고, 당장은 에코프로비엠의 주주나 아니면 뭐 시장 애널리스트들이 볼 때는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가만 좀 집중을 할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매출액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되 이 증가율 자체는 좀 많이 누그러뜨릴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의 절대값은 이렇게 우상향을 하되 이 성장률 자체를 퍼센티지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가 이제 영업이익률에 더 많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옵니다. 덩치를 키우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시작이 될 거고요. 그러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4분기 실적 요번 레포트에 나온 거긴 한데, 그거보다 좀 더 큰 틀에서는 향후 에코프로비엠이 시장에서 어떻게 마진율을 꾸준하게 땡겨갈 것인가, 요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최근 들어서의 중국 리튬 가격 추이를 이렇게 좀 보면 계속 꾸준하게 오르다가 잠깐 떨어지는 느낌인데, 저는 이게 아예 뭐 상승 탄력을 잃었다라고 보진 않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 좋긴 한데, 지금 당장 인식하기로는 요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건 공급이 너무 많거나 수요가 줄어들었거나 중에 하나인데, 리튬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한다면 갑자기 왜 이게 수요가 떨어졌지? 아니면 왜 공급이 이렇게 많지? 왜 남아도는 공급이 이렇게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시장에 둔화 시그널을 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요 리튬 가격도 꽤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리튬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지도 않고 지나치게 떨어지지도 않고 천천히 가격을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게 그래도 양극재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무난한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까지는 요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 리튬과 니켈과 코발트 뭐 기타 등등의 원재료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저번에 제가 공유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도 리튬 광산이 발견이 되었고 매장량 측정 평가가 올해 안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봤던 거는 폐배터리 재활용 쪽, 요걸 보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요 시장에 정말 피크의 정점을 찍어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려면 폐배터리 재활용, 요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산업이 대박 날수록 사실 일반적인 소비자인 저도 더 부담 없는 가격에서 전기차를 수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에서도 더 많은 성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리포트 관련된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 밖에 뭐 밸류에이션 차트 같은 거는 사실 뭐 읽어보셔도 좋고 안 읽어도 괜찮을 거라 좀 봐요. 뭐 이러한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여기를 뭐 들어가서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최근에 테슬라 전기차 가격 하락에 대한 뭐 이야기가 좀 많은데, 저는 이걸 블로그에 좀 글을 몇 번 써놓긴 했거든요. 근데 최근 가격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얘네 망한 거 아니야 이런 시선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얘네가 알게 모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가격 인상을 해왔어요. 명분은 그 원자재 가격 올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올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반발했다고요? 전혀요. 그때 왜냐하면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주문을 해도 못 살 때였어요. 오죽하면은 테슬라 전기차 그거의 중고차가 더 비싸게 가격이 형성될 정도로, 왜냐면 안 기다려도 되니까 인기가 많은 시절이었고, 그때 갑자기 전쟁 터지니까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납득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두세 차례 가격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 하락시킨 거는 사실 제자리로 돌아온 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 가격을 올리는 행위 자체는 본인들의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가치 자체, 그러니까 걔네의 전기차 자체가 현대보다 뭐 그렇게 우수해요. 저는 브랜드 값이라 보거든요. 브랜드 프리미엄을 크게 받았다라고 봐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요런 그냥 세계관에 대한 어떤 뽕이 차오르는 거를 프리미엄으로 얹어가지고 팔았다라고 보고, 가격 인상에도 소비자들이 분말 못하는 거죠. 워낙 마음에 드니까. 테슬라 전기차 타고 다니면 뭘 좀 아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래서 얘네는 본인들의 가치를, 그런 프리미엄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다라기보다는 거의 강제로 때렸죠. 그리고 나서 가격 하락시키는 거예요. 당장 지금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얘네는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가격 하락을 시킨다면 이미 프리미엄 가치를 인정받았으니까 시장의 침투율에 집중을 해가지고 먼저 시장을 선점해버리는 거를 저는 목표로 두고 있다 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요걸 많이 떠올렸어요. 과거 애플 2007년 기사입니다. 애플이 가격 떨어뜨렸다 했을 때 이때 당시에 시장에선 뭐라 했냐면요. 아, 얘네 자신 없나? 왜 가격 떨어뜨리지? 이랬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2007년 이후로 애플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물론 저는 애플을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 인생 평생 삼성 핸드폰밖에 안 썼습니다.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메일도 저는 코리안이에요.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하잖아요. 애플이 그렇게 뭐 요렇게 뭐 가격 인하를 해가지고 했지만 결국에 시장을 씹어 먹었잖아요. 처음에 스티브 잡스 나와가지고 애플 까만 폴라티에다가 청바지 입고 나와서 했을 때 애플 자체 핸드폰 자체도 이쁜 건 맞아요. 성능이 과연 다른 일반 핸드폰보다 더 좋았냐고요. 프리미엄 가치 인정받고 그 다음에 가격 낮춰가지고 시장에 침투해서 시장을 선점해버린 거잖아요. 저는 그게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전 최근에 테슬라를 샀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테슬라의 단순히 전기차 회사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전기차 회사로만 보지 않고요. 저는 무모한 도전정신, 하지만 성공해낼 수 있는 그 자신감을 파는 기업이라 봅니다. 제가 스페이스X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전기차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저의 어떤 상상력들과 인간으로서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무모한 도전 같은 거 약간 대리만족해주는 느낌이에요. 최근에 테슬라 주가 많이 빠지면서 이러한 많은 의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투자의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저는 이 전기차 수요량 둔화도 결국엔 해소가 금방 될 거라 보고요. 왜냐면 당장 저라도 지금 전기차 가격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할인 행사를 해준다면 전 삽니다. 오늘의 영상도 길었네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